예, 이제 마지막 세션이니까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 3주제 세션은 자유민주의 독립국가를 위한 송진우의 사상과 헌신적 실천입니다. 발표하실 분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신 박찬우 교수님이십니다. 네, 저는 전공이 이제 정치학이긴 한데요. 제가 한국 뭐 근현현대 정치사나 정치사상사 전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한 5년 제가 퇴임한 지가 한 5년 되는데 그동안에 전공 구애 없이 이렇게 책을 접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 고아 선생 글에 제가 또 심취를 했었어요. 사실 그렇게 돼가지고 오늘 또 발표가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무슨 학술 논문으로 그렇게 쓴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 학술 논문을 써가지고 연구 업적을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일반 교양인들이 고아 선생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글. 이거 어떻게 얘기해 보면은 고아 선생 글의 주해서 정도로 해서 저는 글을 썼고요. 그리고 저는 이 고아 선생이 이제 몸소 쓰신 글이 지금 최근에 발견된 그 사형제 폐지론까지 포함해서 한 40편이 조금 안 되는데 그걸 직접 쓰신 글들을 제가 좀 눈여겨서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근데 뭐 학술 논문을 쓰기 위한 자료라기보다는 글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을 수양하는 그런 자료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책 읽어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고아 송진우 선생의 사상과 실천 노선을 민족주의적 자유민주주의 뭐 이렇게 규정을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민족이나 자유나 민주나 굉장히 익숙한 개념입니다만은 실제로 그 개념사 연구하시는 분을 보면 20세기 와서 결국 우리가 쓰는 말이거든요. 일본이 아무래도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탈아입고 하면서 여러 가지 서양의 학문도 받아들이고 일찍 그 번역어를 찾고 그런 것이 이제 중국으로 가고 한국에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이 민족, 일본 사람들이 그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일본 사람들이 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하면서 그 소개를 한 거고 이게 이제 결국 우리에게 왔는데 그 고아 선생 글에 보면 민족이라는 말은 그 1915년 사상개혁론에 가면 나오는데 그 민족이라는 말을 쓰시는 거는 그 당시나 돼서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독립협회 이런 것에도 보면은 민족 개념이라고 하는 게 민족 단어가 안 나타나요. 뭐 동포, 그 다음에 뭐 조선인 뭐 그런 말은 유사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그런 그 개념사에서는 그 언어가 나타나는 걸 좀 아시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입장에서 봐서 제가 민족주의자 또 그리고 자유민주자인 그 고하를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고하의 민족주의가 전개된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고하는 4살 때 한학을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을미사변, 민비가 시해되는 그 직전이에요. 그때 의병장으로 나서게 되는 그 성리학자 기사면의 제자가 되는데 그때 배운 거는 성리학에서 위정척사입니다. 뭐 위정척사라는 것은 사실 그 중국이 중화 그리고 한국은 소중하죠. 그리고 여기 침탈하려고 하는 서양이나 일본은 이거는 오랑캐고 짐승이고 그리고 우리 이 조선의 사직 왕을 받들기 위해서 일본을 배격해야 되고 뭐 이제 그런 논리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상은 사실 그 위정처사 때는 근대적 사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배일 또 그 저항성 또 그 민족주의를 형성하는 고아의 민족주의 초기에 영향을 많이 미친 요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적을 알아야 적을 친다. 이제 그 말씀 때문에 이제 그 생각을 하시고서 일본에 유학을 가시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와세다 예과에 입학했다가 그게 한일합병이 되니까 그 나라도 잃고 그랬는데 뭐 공부를 해서 뭐하냐 그래가지고 다시 귀국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좀 정치적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그 다음에 봄에 다시 도쿄로 가서 메이지 법과로 전학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졸업까지 하시는데, 그때 이제 이 자유민권 사상에 심취한 거죠. 그리고 그런 그 사상적 전환이 나타난 그 처음에 잘 나타난 게 1915년에 사상개혁론입니다. 그 사상개혁론의 첫 번째 강조가 뭐냐면 공자의 가르침을 타파를 하고 국수를 발휘한다, 이런 게 첫 번째 강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 공교라고 하는 거는 이건 중화사상, 모화사상이기 때문에 애국가족, 민족주의 관점에서 이걸 배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주장을 하는데, 국수는 그러니까 조선의 전통 역사와 문화에서 이 장점이 국수 아닙니까? 국수를 강조하게 되면 이제 우리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공교를 타파하는 주장은 이제 전근적 사고로부터 탈피를 얘기하는데, 국수 발휘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근대 사상하고 좀 상충하지 않느냐, 뭐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고아가 말씀하신 거는 뭐 대종교처럼 그 단군 신앙에 심취하자는 게 아니고 민족 정기의 구심점으로서 이 신화적인 단군 모시기를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고민이 그 모화 사상을 탈피하면은 그 다음에 민족 정체성을 어떻게 찾을 거냐, 특히 일본하고 비교할 때 이 문화적인 우월성을 어떻게 주장할 거냐, 여기에서 이제 단군이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의 삼성상 건립 문제도 나오고, 결국 이제 그 31년에 그 아산 현 중사의 이충국 유족 보존 운동도 하시고 그런 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누차 말씀하셨습니다만 중학교 재직 시절의 민족불면론, 또 거기서부터 필연적으로 규결된 일제 필망론, 이런 것들이 그 고하민족주의 사상을 얘기해 주신 것이고, 특히 그 이제 맨 초기에 배일적인 저항적 성격의 민족주의가 1925년에 가면 아까 명론설 세계대사와 조선의 장래들 잘 읽어보면 거기서는 민족주의를 얘기하시면서 뭘 얘기하냐면 결국은 인류 보편의 자유평등 민주가치, 그리고 조선민족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을 기반으로 해서 평화를 추구하는 거다. 그리고 조선민족이 배일하자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의 침략적 군국주의에 반대하는 거다, 이런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배타성, 민족주의가 가지고 있는 배타성을 넘어서 정신적으로 민족주의 주장이 이렇게 심화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31년에 가면 그 만보산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 농민하고 우리 조선 만주에 있는 조선 농민하고 충돌을 하는데, 실제로 이 사건의 실체는 땅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간이 가지고 있는 토지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개척하는 그 기업 하고의 갈등 문제인데, 결국은 현장에서 일하는 조선 농민하고 결국 그 중국 농민이 충돌을 해가지고 이 사건을 들은 여기 우리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 화교를 갖다가 습격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면 조선에 있는 만주에 있는 조선인들에도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고하는 이걸 굉장히 냉철하게 보시고 이 사실관계를 규명하면서 조선인의 냉철하고 이성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제 감정보다도 이성 판단에 입각한 민족주의,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그 사실 민족주의가 그 신탁통치액이 나왔을 때 신중한 반탁론도 여부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유학 시기에 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형성기인데, 이때 물론 뭐 강실 또 고아 자신의 독서 활동 이럴 수 있습니다만, 동료 유학생들의 친교,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지식인들의 과의 교류, 이런 것이 이제 사상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 대학생 의식화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책만 읽는 게 아니라 같이 동료들 만나고 토론하고 생활하고 이러면서 심화되듯이 이 고아 일본 유학 시절에 이런 그 사상적 전환이 일어나는 데는 그 당시 참 기라성 같은 그 조선 유학생들이 있었고, 일본에 뭐 예를 들면 요시노 교수 같이 동경제도에 있던 분인데 이 양반은 자유주의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선 독립을 위해서 고민하는 이런 조선 유학생들을 막 격려하기도 하고 뭐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하고도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대가 마치 다이쇼 시대에서 일본에서 이 민권과 주권제민 사상이 확산을 하고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고하가 공부하던 시대 때는 자유주의하고 그 민주주의가 결합한 자유민주 사상이 일본에 수용이 된 것이고, 여기서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배우신 그 사상도 그때 시대적인 그런 걸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된다. 그래서 이미 그때 자유주의라고 하면 고전적인 자유주의 그런 개념보다는 좀 더 진보적인 자유주의, 그 자유주의가 이미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론 정책 측면에서는 이런 입헌주의에 입각한 권력에 대한 제한 개념은 이 고전적 자유주의와 똑같지만, 경제적 측면에 가면 이미 자본주의 병폐에 대한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유재산제, 부절제한 사유재산제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또 시장 개입이 불가피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하게 되는 그런 진보적 자유주의를 받아들이는 그런 그 측면입니다. 그래서 제 글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다시 말씀드린 1915년에 사상개혁론에서 그 공교 타파를 얘기한 것은 아까 이제 민족주의적 입장에서도 있지만 이 자유민주주의 입장에서도 자유민주 평등의 근대사상 관점에서 공자 숭상을 배척을 하게 된 것이고요. 뭐 그 연장선에서 여러 가지 문벌주의 타파라든가 또 법적 정치적 평등, 또 여성의 그 자율성, 양성조화, 거기에 입각해서 강제 결혼이 아니라 자유연애를 하라, 뭐 이런 것들이 사상개혁론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아 3.1운동 문제는 앞에서 김영석 교수가 말씀을 자세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히 부연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거는 그 경성 복심법원에서의 그 판결 선고문을 볼 것 같으면은 고아는 주모자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은 3.1운동이 임종수립으로, 상하 임종수립으로 연결이 된 거죠. 다시 말해서 3.1 정신의 이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제라고 하는 게 그대로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이라든가 이런 데로 연결이 되고, 그게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까지 유지가 된다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고아 자신이 3.1운동을 평가하면서 이거는 조선민족사의 전대미문의 대혁신이다. 조선민족이 자유를 갈구하면서 민주국가를 수립하겠다고 대호각성한 사건이다, 뭐 이렇게 쓰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인으로서의 활동도 문화민족주의적인 동시에 자유민주적 지향의 정치적 실천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동아일보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그 중요한 사건 하나를 쭉 말씀을 드리면, 중복되지 않는 눈에서 이 1925년에 7월달에 하와이에서 범민태평양 민족회의에 참석을 하십니다. 이거는 사실 기독교 측에 당시 이제 그 YMCA 연합회 총무 신우무, 그 다음에 이제 저 미국에서 서재필 박사가 오시고 이승만 누구랑은 거기 하와이에 있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YMCA 주축 인사들 같이 가십니다. 그 당시에 이제 주필로 고하는 이제 특파원 자격으로 가셔서 거기서 한 2개월여 머무시면서 이제 갔다 오셔서 쓴 글이 이제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라고 하는 아주 일련의 사설인데, 여기서 아까 그 세계의 양차 대전 전간기의 미서대교를 얘기를 했던가 이런 그 통찰력, 또 선견지명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이제 그 아까 김영석 교수님이 그 1924년에 동아일보 임시주청 사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20년대 중반, 20년대 후반에 고화가 동아일보 활동하시면서 이 공산주의자와의 여러 가지 충돌 또 그런 여러 가지 곤욕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자치론 같은 경우에 이제 나중에 변절한 이제 여기 최린이나 뭐 춘원이나 이런 분들이 자치론을 개설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이걸 빌미로 고하 동아일보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합니다. 타협적 타협, 일제와 타협하는 친일 행위다. 뭐 이렇게 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연장선에서 후반기 가면 고하도 결국 이제 신간에 참여를 했는데 신간에서 상당히 또 고하를 매도하고 그러면서 1920년대 중후반에 이 공산주의자와의 여러 가지 이런 활동 대립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 공산주의의 합작론이라는데 불가론에 대한 합작 불가론에 대한 어떤 신념이나 개인적 경험 이런 걸 쌓은 것이고 결국 해방 이후에 건중 참여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민당 또 국민대 준비회 이런 걸로 결국 공산 세력하고 맞서는 것들이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명희 교수께서 굉장히 강조한 논설이 자유권과 생존권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논설입니다. 그러니까 고하의 글 중에 아까 세계 대세와 민족의 장래에 쓴 글하고 이 자유권과 생존권 글이 가장 중요하고 이게 인구에 회자하는 글인데 여기 보면 바로 진보적 자유민주자로서의 고하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진보라는 말은 좌파가 독점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파 민족주의적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인데 고하는 그런 진보적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예를 들면 고하가 물론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대체할 주장은 전혀 안 했지만 정책적 측면에서 이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진보적 자유주의 입장에서 채용하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폭력에 의해서 프롤레타리아 폭력에 의해서 이런 생존권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평등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런 주장은 수용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면모는 결국 이제 한민당의 경제정책을 우리가 볼 때도 그대로 연장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해방 이후에 일본 사람이 가고 있는 토지의 몰수라든가 토지 소유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걸 고가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 1925년 글에 보면 조선 농민이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라는 게 80%가 농촌에 살면서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데 대부분이 소작인이거든요. 이제 그때 통계들 보면 총독 통계를 받은 게 나오는데 그럴 때 그러한 민족 또 기저의 민중이 가지고 있는 겪고 있는 가난 공궁 이런 걸 현실을 직시했을 때 고하는 토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 소작인의 지위를 보장할 걸 그때부터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주의 가렴주거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진보적 자유민주주의자로서의 연장선에서 다 나오는 주장이고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방 직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아무튼 제 메시지는 해방 직후 행동도 결국 국가 건설의 완성을 위해서 고하가 일관되게 원칙을 지켰고 현실 정세를 깃들어 봤고 또 신중하게 행동했다. 이게 제 메시지인데 사실 이제 건준 때 왜 고하가 목양에 거기 참여를 안 했느냐 이런 데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하가 일본 총독과의 치안 유지를 비롯한 일부 행정권 이양에 대해서 일부에 거절한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논리는 뭐였냐 이 패전에 임박한 일제에 타협을 하면 내가 뭐냐 이거는 일제의 괴뢰가 된다. 그리고 승전국이 그것을 인정을 해줘야지 되지 어떻게 패전국에 통해서 그걸 이양을 받았을 때 그게 이를테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정당성, 합법성 이것은 거부되지 않는 거냐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건주는 참여를 안 했는데 건주는 얼마 안 돼가지고 인공으로 변질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 고하는 연합국의 승전 연합국을 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나 3.1운동이 그렇듯이 그 정신은 임정이 받았기 때문에 그 임정이 법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정을 봉대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라서 결국 연합군 환영, 임정 봉대론 입장으로 가신 거고 그 다음에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9월 16일 한민당 창당하는데 그 주도를 하신 거죠. 근데 그 창당 당시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족진영 인사 플러스 온건한 사회주의자 인사들이 상당수 받아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제 김약수 같은 분은 벌써 1925년 조선 공산당 창당 시에 참여했던 분인데 이분을 그 한민당의 조직부장을 시켜요. 그런 이 폭이 넓었던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뭐냐? 박헌영이 얘기했듯이 이게 지주정당, 또 민족자본자의 반동 세력의 정당이 아니고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거 상당히 폭넓게 사회주의까지 포함한 그런 연합 세력이었다. 이걸 강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강령의 저는 뭐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강령이나 정책을 자세히 봅니다만은 제가 자세히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결국 고하의 민족주의적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잘 스며 있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선민족이 자주독립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를 완성을 하고 고유한 문화를 드높이되 인류보편의 가치를 존중하며 국제평화를 증진할 걸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근로대중의 복리증진을 넣어 주장하는 것은 바로 고하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갖는 진보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 다시 말해서 정책수단으로서 국민 기본생활의 확보, 교육 및 보건의 기회균 등 또 주요 산업의 국유화, 토지의 합리적 재편성, 토지 개혁이죠. 이런 것을 말씀을 들었고 특히 45년 12월 22일 날 한민당 정강정책을 고하가 라디오를 통해서 해설을 하는데 이때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바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한민당의 초기의 정강정책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고하가 흉탄을 맞으신 후 장서하신 다음에는 이제 가임 김병로도 그렇고 온건 사회문제를 다 떠납니다. 한민당을. 그런 맥락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임정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세히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박명림 교수 때 결국은 이제 신중한 반탕론이기 때문에 경교장에서 경론을 벌였다가 이제 12월 30일 날 흉탄을 맞게 되시면서 돌아가시는데 그런 과정들을 이제 쭉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반복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38설 이남의 미군정이 실시되고 있는데 미군정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건국 작업을 완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민족주의자인 동시에 진보적인 자유민주주의였다 고하는. 그래서 이 고하의 글과 행동을 보면 고하의 이 해안, 선견지명 그리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지도자로서의 갖고 있는 포용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겨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이 정도 제가 시켰는데.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명구 YMCA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소장이신 전 연세대 이승만 연구소 교수님인 김명구 교수님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저에게 갑자기 박찬석 교수님이 이건 토론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제 첫 마음은 제가 감리교 목사거든요. 목사들이 잘 쓰는 표현으로 이전을 제기해서 좀 제가 이전을 바랄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박찬욱 교수님의 글을 제가 아는데 여러분 보셔서 알지만 그 양이 엄청나거든요. 내가 그 구정도 앞에 구정이 있는데 이 구정을 이 논문을 읽어가면서 이거 보내야 할까라고 하는 두려운 생각이 좀 걱정을 좀 하긴 했고요. 그러나 고아 송진우 선생이 갖고 있는 그 주제의 중압감 그리고 그것을 토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박찬욱 교수님이 갖고 있는 그런 권위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의 상당한 영광이다. 제가 이것은 지금 영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의 표현이 아니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 아내가 당신한테 영광이니까 분소리하지 마라. 제가 다른 사람 말은 몰라도 이 나이가 되니까 세상에서 들을 귀는 아내가 말하는 것 이외에는 들을 게 별로 없더라. 여러분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농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박찬욱 교수님 쭉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토론자답게 그냥 원고를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한국의 사학계나 정치학계에서 고아 송진우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고 특별히 그가 3.1운동의 책원지였다는 사실에 논쟁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송진우의 근현대사적인 공헌을 크게 인정하지 않았고 특별히 한민당의 활동을 냉소적으로 대하며 고아의 활동을 여기에 제안해서 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고아 송진우 선생 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이번 특별학술 대회는 고아의 활동과 사상을 객관적이고 학문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그간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교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박찬욱 교수님이 자유민주주의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고아 송진우의 사상과 헌신적인 실천은 이에 대한 보다 풍성한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책이 86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찬욱 교수님은 이 논문을 6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고아의 생애와 사상을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일관되게 고아의 사상과 실천 노선을 진보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족주의적 자유주의로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저한테 이 논문이 왔을 때 이 길고 긴 토론문을 하루 만에 써서 가지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꼬박 아침부터 그 다음 날까지 꼬박 읽어서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고요. 제가 하는 질문을 통해서 89페이지서부터 있는 것을 잠깐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토론자의 의무에 따라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박찬욱 교수님께서는 고아가 1896년 들어서 성리학자이며 의병장이었던 기사면의 제재가 되어서 위정척사 사상에 접하고 항일 의지를 굳게 다졌다고 피력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항일 민족주의를 내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1906년 4월 담양 창평의 영학 속에 들어가는 것을 계기로 고아의 민족주의가 배일 저항성의 차원을 넘어서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니까 고아의 항일 민족주의가 위정척사 사상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성리학적 세계관 속에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들어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박경림 교수님 발표에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동양에서 민족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메이지 천황의 시독이었던 가토 히로유키입니다. 1872년에 가토 히로유키가 독일의 공법학자인 요한 카스퍼 블룬칠리의
알게마인스 스타트 스트레치를 자 국법 법론이라고 하는 책의 그 이름으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블룬첼리가 말했던 스테이트, 그 네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국가, 국민, 민족으로 번역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중국의 양계초가 받아들였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1906년서부터 보편화되고요. 1907년 대한매일신보에 처음 등장하면서 그 다음에서부터 보편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아까도 박명수 교수님 박경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조선의 왕들은 동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이것은 국왕의 애휼의 대상으로서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신분제가 엄격했던 조선의 성리학적 전통사회에서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갖고 있는 수평적 의미에 아니면 혹은 내부적 동질성이라고 하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아가 성리학적 세계관을 통해서 민족주의적인 의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은 고려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발자작께서는 고아 송진우 선생이 다이쇼 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자유민권 사상에 심취하고 자신의 사상적 대전환을 이루었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발자작께서는 이때의 고아가 배타적 국수주의가 아닌 인류 보편의 가치로 발전한 자유, 평등, 민주에 관한 사상을 수용했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발자작가 언급했듯이 학지강 1915년 5월에 실린 사상개혁론을 통해서 보면 고아는 공교의 가르침을 배격하는 한편 단군을 예찬을 했거든요. 단군의 국수를 예찬하는 국수를 발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그것이 서구의 근대적인 사상을 수용하면서도 조선 고유의 정신과 사상을 지키려고 했던 고아의 민족주의적인 사상의 발로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이 고아의 의식 속에 사상적으로 다이쇼 민주주의 특성인 자유와 평등, 민주의 개념과 단군 사상이 갖고 있는 국수성이 이게 사상적으로 부딪히는 개념이거든요. 사상적으로 갈등하는 개념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결됐을까? 왜 그러냐면 박찬석 교수님이 그렇게 언급하셨거든요. 5.16 쿠데타 주체 세력이 내걸었던 민족적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 슬로건의 중심은 민주주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민족이라고 하는 거에 중심에 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한국 사회가 그때 이 두 문제를 놓고 한국의 지성사회가 둘로 갈라졌는데, 하나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룹이 있었던 반면 또 하나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이 서구적인 자유민주주의를 한국이 선택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이 두 그룹이 엄청나게 갈등을 했거든요. 그것이 1970년대에 있었던 민주회복운동인데 이 국수적인 단군 사상과 이 자유민주주의가 말하는 자유평등의 개념이 고아 안에서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군의 사상을 조선 고유의 정신과 상징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할까? 단군 사상이 조선 고유의 사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바라본 고아의 인간이 갖고 있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변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픽스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별 아니면 여러 상황별, 그리고 그것을 전해준 사람에 의해서 이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는 건데, 최소한 고아가 3.1운동 과정에서 고아가 제일처럼 그 3.1운동을 함께 일으키자라고 설득한 대상이 천도교였거든요. 근데 천도교를 설득의 사상으로 여겼던 것을 보면
왜냐하면 자유와 평등을 갖고 있었던 그것을 내세웠던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던 집단은 기독교계였는데 기독교계가 아닌 이 국수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천도교를 처음에 타겟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3.1운동 때까지 고아 사상의 추가 민족주의에 좀 더 기울여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박 교수님께서는 1925년에 고아가 중요한 논술을 발표하는데 곧 1월에 발표한 자유권과 생존권, 그리고 8월과 9월 동아일보에 연속 발표된 세계대사와 조선 장래다라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발자들께서는 이 자유권과 생존권을 해석하면서 고아가 근본적으로는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를 옹호했지만 국가와 정부가 빈부 차이를 완화하고 복지를 제공하는 적극적 기능을 강조한 진보적 자유주의 사상을 받아들였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고아가 고전적 자유주의 아래서 펼쳐지는 권력 제한의 개념을 유지하면서 국가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공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유재산제 제한이나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선호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박찬욱 교수님은 고아의 이러한 사상이 일본 유학 시절 다이쇼 민주주의를 신봉했던 당시의 일본 대학 사회로부터 습득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서 아까 사실은 김영석 교수님이 첫 번째 발표에서 그동안 고아의 사상이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한 사람의 사상보다는 그 당시에 동아일보계나 그 당시에 기호 민족주의계가 갖고 있었던 사상의 일환으로 송진우를 봤기 때문에 송진우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거꾸로 송진우에게 그럼 이러한 자유권과 생존권을 송진우가 주장을 했는데 이 자유권과 생존권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송진우만 했었을까? 제가 보기에는 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동아일보가 창간호에서 맨 처음에 1920년 4월 1일 창간호에 주지를 선명하노라 라고 하는 그 논설을 썼던 인물이 장덕수였고요. 장덕수가 얘기하는 게 이 자유권과 생존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고전적 자유주의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직접 쓴 인물도 장덕수입니다. 근데 이 장덕수와 이 송진우는 굉장한 사상적 교류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토론자의 생각에 고아의 사상도 이 동아일보의 흐름 아니면 기옥의 민족주의 계보 안에서 이해를 해야 고아의 사상이 오히려 좀 더 구체적으로 확연히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경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논문을 한번 써서 발표를 했는데 경제민주주의는 다이쇼 민주주의를 공부했던 한국인 유학생들 사이 속에서도 이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미국의 사회보험주의를 공부했던 그 당시에 시대적 조류로 미국의 사회보험주의를 공부하고 돌아왔던 그러한 YMCA 인물들도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서 고아를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게 1925년 하와이에서 개최된 제1회 범태평양 민족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와서 고아께서 세계대사와 조선의 장래를 발표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탁월한 고아의 예지가 드러났던 그런 논설이었다라고 우리들이 자타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송진우의 글 1935년 6월 1일에 발간된 삼천리 제7권 제5호에
교록의 제목으로 그 고학께서 글을 쓰셨는데 그 당시에 고학께서 이승만과 서대필을 만났고 이승만의 그 안내로 하와이 해변의 조용한 빌리지에서 서대필과 함께 약 20일 동안 숙식을 하면서 시사와 토론을 나누었다라고 피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갔다 오고 나서 이 논문을 발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사적인 안목이 그 이승만과의 교류를 통해서, 왜냐하면 또 이승만을 보면 이승만이 굉장히 탁월하게 그 당시에 세계 정세에 대해서 밝았으니까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고학께서 그러한 사상이 각인된 것이 아닌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역사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그냥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고아의 사상은 1925년 이전과 1925년 이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1925년 이전에 고아의 사상의 주제는 민족이었지만 제가 보건대 1925년 이후에 고아의 사상의 주제는 국가였거든요. 장차 해방될 한국을 어떠한 국가가 되어야 할까라고 하는데 고아의 고민이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장차 해방될 나라에서는 사형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장차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독립된 근대 국가는 절대 공산주의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월남 이성재 선생님이 공산주의를 평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들도 우리 민족이다라고 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해석을 하시는데 고아는 단호하게 그런 것에서 배격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하나만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제가 시간이 조금 넉넉해서 시간을 채우려고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재헌헌법 제84조가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시장 경제 모든 국민이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사회 정의와 균형이 있는 경제 발전을 재헌헌법 84조가 말하고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는 경제적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헌헌법이든 지금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이든 대한민국 건국의 정체성과 현행의 정체성을 헌법이 담고 있는데, 그럼 이 조항을 우리가 채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발제자이신 박찬욱 교수님의 주장을 빌자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진보적 자유민주주의로 규정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왜냐하면 송진우 선생님이 갖고 있는 아까 강원택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아 송진우가 위대하지만 우리가 고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고아의 사상이 현 대한민국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주안점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만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진하겠습니까? 저의 의문이나 문제 제기가 미진하다는 것을 먼저 고백을 하고요. 분명한 것은 이 박찬욱 교수님의 논문은 탁월한 정치학적 식견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아 송진우의 사상을 세계적 개념에서 이해하고 공유화시켰다라고 하는 점에서 남다른 공헌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아의 사상 이해의 폭을 그 영역을 높인 것에서도 박찬욱 교수님의 영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를 하는 사람의 접근과 정치학을 전공으로 하시는 정치학자들의 접근이 같을 수가 없고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그 내용의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거의 24시간 안에 이것을 만든
제 질문이고 그래 질문들이어서 하여간 미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논문은 고아 성진의 사상과 활동의 취재지만 보다 더 큰 틀 안에서 한국 정치사의 정리를 보려는 발제자의 의도를 확연히 드러내는 또 하나의 업적이라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교수님 답변하시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 김 교수님 말미에는 그 과찬의 말씀 같은데 그 앞에 보면은 상당히 상당히 어려운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이제 보니까 앞으로도 고아를 공부하는데 좋은 안내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사실 위종척사는 기본적으로 근황 사상이죠. 그러니까 왕을 충성하고 그리고 받드는 그것을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기에 이런 민족 형성기에 고아가 영향을 분명히 받았다는 말씀은 이제 외세를 배격하거나 또 외세 옳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 백절불굴로 저항하는 그런 정신, 그런 면은 이제 지적을 해야 돼서 했고요. 사실 네이션이라는 말이 단지 무슨 언어나 문화, 전통을 공유한 그런 혈통 집단만이 아니라 근대적 의미에서 네이션은 사실 프랑스 혁명을 가보면 영어로 설자는 같습니다만 이 나시옹이라는 게 결국 프랑스 국가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그런 집합체입니다. 국가를 통해서 프랑스인으로 하나가 되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들은 평등한 존재고요. 그게 시민이 아닙니까? 시또앙이라는 하는 게 그건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네이션에 구성되는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고 민권이죠. 그리고 국가가 주장하는 주권의 근원과 또 주체하는 행사가 바로 네이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우리는 단지 이 민족주의 얘기할 때는 공통의 언어와 역사와 혈통 그것만 강조하는데 사실 근대적 의미의 민족주의는 상당히 정치화된 겁니다. 국가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거기서 평등한 시민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개념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위종척사 그런 개념은 거기에 없지요. 그런 나중에 이제 유학하고 서양 사상을 받아들이고 동아일보 활동을 하시고 이러면서 그런 사상들이 이제 심화가 됐다는 말씀이고요. 초기에 이제 위종척사 생각이 갖고 있는 그 한계는 그건 분명히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이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국수 발휘하는 거하고 근대 사상하고의 충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모아 사상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고 나니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민족 주체성, 민족 정체성 어떻게 찾느냐 그게 고민이 된 거죠. 그러면서 고아는 이제 중학교 시절에 역사 또 영어도 좀 가르쳤다 그러는데 이제 수신 과목 이런 걸 하면서 민족 불멸론이나 이런 걸 강조하면서 이제 지금 아까 단군 얘기를 나오셨는데 그렇다고 이분이 단군 신앙을 단으로 신격화하자는 그런 말씀을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말씀이고 그거는 고아의 고민에서 나온 그런 국수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배타적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아의 저는 이제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외부에 간섭하고 외부에서 침해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하고 이사야 벌린이라고 하는 정치 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만은 개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실현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서의 자유, 그게 이제 적적 자유인데 이 생존권 얘기가 나올 때는 벌써 그 개념에 입각하셔서 그러한 개인들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될 국가의 적적 의미와 기능, 거기까지 나가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진보적인 또 적극적 의미의 자유 개념을 받아들인
자유주의자였고 그 연장선에서 결국 그 해방 이후에 이제 경제적 민주주의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경제적 민주주의는 그런 그 뭐 서양의 그런 그 적적 자유론자들의 주장 플러스 사실 그 교유를 했던 뭐 설산 장독수라든가 또 나중에 이제 이상재 선생이라든가 뭐 조병옥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에 영향을 무지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설산은 뭐 평생 동지인데 기독교 사회주의자거든요. 그래서 그 고하 자신은 뭐 그 교회에 입교하고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들하고의 활동을 하면서 그 상당히 기독교적인 그런 경제민주주의 사상도 받아들였고 그런 면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조서왕의 삼균주의하고는 연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조서왕은 이제 메이지 대학 시절에 가까이 지내고 그러셨지만 이분은 주로 임정교통에서 하셨고 그 다음에 한독당 근을에서 김근을에서 활동하신 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 임종 여러 가지 그 헌법에 준하는 문서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만은 고아가 이제 조서왕의 삼균주의나 이런 면에서 뭐 평등이라는 거 한 거 이런 걸 주장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또 연구해봐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아까 질문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기들은 잘 정리를 안 했는데 그렇습니다. 결국은 고아 사상에서 보면 이제 저는 민족주의자인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를 했지만 그 성장과 또 고민과 실천 행동의 그 과정에서 처음에 한 20년대 그 사상개혁론을 할 때만 해도 민족 쪽에 무게가 좀 더 실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아일보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는 이제 그 상당히 그 균형을 맞추는 자유민주주의의 면모가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해방 직후의 활동 여긴 뭐 상당히 그 자유민주주의의 그 면모가 강해지는데 결국은 어떤 국가를 만들어야 될 거냐 할 때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걸 아주 확고한 신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건준 참여라든가 공산주의자와의 여러 가지 합작이나 협력 이런 것들을 상당히 거부하신 뭐 그런 근거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헌법은 제가 뭐 헌법학자는 아닙니다만은 뭐 정책사를 읽어볼 때 그 이제 생존권 문제 이미 이제 헌법에서는 바이마르 헌법 같은 경우가 이제 이미 1919년대 이 생존권 개념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헌법도 그 수용을 상당히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경제민주주의에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사회민주주의적인 정책 수단을 충분히 받아들였던 뭐 그런 면이 있는데 그거는 그 당시 보면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 농민들의 수탈이라든가 수탈당한 그 공공한 사정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박민우 선생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공산주의자와의 그 대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 토지개혁 문제라든가 이런 데 좀 과감한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 한민당이 이제 한 1년 돌아가신 이후에 보면 가인 김병로도 떠나고 온건한 사회주의자를 떠나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 실천 노선으로서 고아가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 헌법 정신에는 분명히 뭐 고전적인 그 국가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뭐 그런 그 자유주의 정책은 아닌 거죠. 분명히 우리 보면은 상당한 정도의 이 사회주의 민주주의 정책을 수용하는 그런 그 경제 질서, 뭐 독일의 예를 들면 뭐 시장 경제, 그러니까 그 사회적 시장 경제 개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충분히 녹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까지도 우리 경제는 그 경제 정책은 이런 그 고아가 말씀하셨던 생존권 보장 문제 이것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요새 얘기하는 그 시장 근본주의자들은 우리 헌법이 지금
사회주의 헌법이다. 뭐 그 지금 경제조항 같은 걸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이 일각에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그 경제조항 이런 것이 유지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쪽으로 하셨고 때문에 그랬고요. 늘 질문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정리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중요한 말씀 하나는 사실은 그 작년에 그 YMCA 120주년이어가지고 느닷없이 김정구 교수께서 고화를 통해서 YMCA 이 활동하고 연결시켜서 뭘 좀 YMCA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리더십이나 이런 걸 좀 제시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하게 돼. 그래서 그 YMCA 역사 이런 걸 보니까 고아가 기독교인은 아니면서도 기독인과의 아니 그냥 그 만남 신중하고 상당히 그 진지한 만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로 협력자였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제가 읽었고요.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 고아의 이 진보적인 성격에 당대에 분명히 진보적인 자유민주주의가 오늘날 주는 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상당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민주주의라는 말 앞에 자유를 꼭 붙여야 된다고 하는 입장으로 나이가 들면서 정해졌는데 그런데 이 민주주의를 상당히 내실화할 때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뿐만 아니라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하는데 고하의 주장이라고 하는 걸 상당히 나침반으로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 이 고하를 읽는 것이 이게 상당히 뭐 지나간 그 문헌을 읽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5시간까지 15분이 남았는데요. 여기에 3시간을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한 분만 질문을 받는 것이 한 번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먼저 손 드신 분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에 분이 먼저 하신 것 같아요. 손, 예. 꼭 손 드신 분 말씀하시죠. 예. 질문을 하시죠. 예. 근데 질문은 간단히 질문만 해주세요. 지금 시간 답변할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그 김영석 교수님이 그 3.1운동의 기획자를 이제 우리 송진우 선생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는데 제가 이제 그 임영신 중앙대 여기 세우신 그분의 그 자서전을 3권을 이렇게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 상해에서 국내에다가 밀사를 파견할 때는 그분도 이제 3.1운동 하셨죠. 그때 밀사를 이렇게 두 부류로 파견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밀사들이 접근해서 이승만이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분이 그 밀사를 접하고서 이제 3.1운동을 친구들하고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좀 이렇게 심층적인 또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코멘트 겸 말씀드렸습니다. 네, 김 교수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3.1운동의 기획자가 누구냐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3.1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국내외 8군데에서 동시에 대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단일화하는 과정, 8개의 3.1운동이 하나의 3.1운동으로 단일화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것을 기획한 사람은 고화 송진우 선생이었다. 중앙학교에서 천도교도 컨택을 하고 기독교도 컨택을 하고 또 구왕국 고관들도 컨택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두 번째 이승만 밀사설에 대해서는 물론 임영신 선생의 책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영신 선생이나 아까 고화 인천 전기에 나오는 분들의 그 원전을 찾아보면요. 그 원전의 출처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적어도 지난 수년 동안 쭉 관련된 자료들을 나름으로는 최대한 찾아보고 이승만 대통령은 3.1운동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3월 1일 날 3.1운동이 일어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일기를 보면은 3월 10일 날 되어서야 이승만 대통령이 소식을 듣고 한반도에서 조선반도에서 이 만세운동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승만 3.1운동 기획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좀 우리가 왜곡과 오류가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과 우리 건국에 끼친 공적은 지대하지만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팩트 그대로 소명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제 책 속에 아주 장문의 어떤 글로서 소개를 했고 거기에 자료도 소개했기 때문에 혹시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언제든지 반론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박찬욱 패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당시는 1922년 레닌에 의해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건국된 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는 공산주의가 팽창을 거듭하던 때예요. 근데 이와 같은 때에 민족주의적 차원에서 통일을 염원하고 추구했던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이 모두 실패도 했지만 희생도 당했어요. 고화, 백범, 어운영, 김규식, 장독수 다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소련 공산주의가 붕괴됐고 소련이라는 나라가 15개 나라로 해체됐어요. 이미 예멘과 독일은 이미 통일됐습니다. 이게 벌써 34년 전 얘기예요. 이와 같은 때 이 질문입니다. 우리 한국도 통일을 모색했다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하면 5년 내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찬욱 우리 패널께서 이와 같은 때 다시 말해서 소련 공산주의 또 소련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미 15개 나라로 해체됐고 예멘 독일이 통제 이때에 우리 한국이 취할 수 있는 통일 정책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지 부탁합니다. 볼셰비크 혁명 이후에는 지식인들이 특히 조선의 식민지 있던 지식인들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레닌은 이제 제국주의에 반대한 거고 그리고 식민지 시대의 해방을 위해서 식민지 해방 운동을 하는 사람들 지원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심지어 고화도 평등을 내세워서 한 혁명 그 다음에 이제 이 독립운동의 지원 가능성 이런 거를 그래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보면은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제 1925년 조선공산당도 생기고 이제 쭉 고화 공산주의자들과의 활동과 이런 부딪힘 이런 경우를 이제 보면은 아니 남산 김준영 같은 사람은 막스레닌 정당 해서 감옥을 7년이나 갔다 오신 분인데 평생 동지가 됐고 박헌영도 동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꽤 가까운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 고화 입장은 평등을 내세워서 폭력적으로 혁명하는 거는 이거는 아주 선을 걷죠. 그리고 결국 공산주의들이 얘기하는 건 민족 모순이냐 계급 모순이냐 있었을 때 그래서 계급 모순을 해결하는 거 우선이거든요. 공산주의들은. 근데 고화는 우선 민족 독립
민족의 자유, 민족 자유, 민족 독립 이게 더 우선한 과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섬에서 공산주의들과의 그 접점이 없었던 거죠. 이제 계속 그런 것이고 그리고 뭐 이제 저는 좀 통일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고 그런 의미에서의 뭐 북한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와의 그 만날 수 없는 점은 분명히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뭐 더 좋은 말씀 있으시면 공연은 불가능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발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았어요. 우선 오늘 그 고아 송진우의 민족운동, 3.1운동에서 건국운동까지라는 주제로 특별학술회의에 끝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특별학술회의를 한 근본 취지는 이 고아의 선생님의 그 민족운동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배울 게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현재 사회가 갖고 있는 갈등과 분열 그리고 진영의 극심한 대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통합적인 리더십을 좀 배울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 차원에서 좀 이런 특별회의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그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모든 고아 선생님에 대한 활동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후손들은 참 고아 선생님한테 빚을 많이 졌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국가 정체성에 대한 것은 한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도 100년 전에 건국운동에 대한 걸 건국운동을 하시면서 과거의 바탕을 두고 현재를 치열하게 활동을 하면서도 미래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 그리고 그것을 어떤 정체성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제시해 주신 것이 현실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지도자를 가졌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겐 큰 복이었고 그리고 참 많은 빚을 졌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큰 그런 선각자들을 모셨으면서도 우리가 과연 현실에 살면서 해방 전국에서 일어났던 일 같은 그런 혼란스럽고 그리고 힘든 그런 과정을 다시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반성의 시간도 함께 가져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서 고아 선생님이 고민하고 가지셨던 그리고 제시하셨던 비전이나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사명의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필요할 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통찰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배우면서 앞으로 고아 선생님은 단순히 과거 인물이 아니라 미래 인물로 현재 인물로 우리가 배울 것을 배우고 실천할 건 실천하면서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앞으로 언행이 일치되는 그러니까 말보다는 행동을 앞서하는 그런 실천적인 지도자를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를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독일의 사학자 막스 웨버가 프로페셔널 스테이츠먼의 필요 조건 중에 하나가 결국 심정윤리와 책임윤리를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결국은 사심이나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선이나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기획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펼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활동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이런 그런 사람이 결국은 우리가 바람직한 이상적인 정치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면에서 고아 선생님이 거기에 합당되는 적합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이러한 선조들의 사상과 그리고 본보기를 보면서 이러한 정치계에서 특히
이런 프로페셔널 스테이트먼을 양성하는 그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훈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세미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